예, 안녕하십니까. 르네 희망포럼 59강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16년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초연결, 초지능, 그리고 초융합의 상태로 연결이 되는 그런 기술의 융합 시스템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게 우선 2010년경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우리한테 어떠한 실생활에 적용되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CES, 세계 가전 전시회가 미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세계 가전 전시회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이 과연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4차 산업혁명을 네 가지 분야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이동혁명, 그리고 공간혁명이 어떻게 우리 앞에 다가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화폐혁명과 거래혁명, 이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또 세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왔던 미디어 혁명과 교육 혁명, 이게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흔히 우리가 얘기했던 노동의 종말을 얘기했던 그런 학자가 있듯이 우리의 노동혁명과 이데올로기 혁명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부분들을 가져오고 있는가란 상당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철기 시대에서 현재까지 변화보다는 10여 년, 20여 년의 디지털 문명의 시대의 변화가 훨씬 큰 문명의 파고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중한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보고 단연간에 연구했던 에이빙의 김기대 회장님을 모시고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기대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에이빙뉴스의 김기대입니다. 김기대 회장님은 제가 보니까 2006년부터 17년간을 이 한국의 저널리스트, 특히 이런 어떤 얼리 어댑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해갖고 그 세스를 취재해 왔는데요. 이 세계 가전 전시에 대해서 어떠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선도자로 좀 유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스에 대한 어떤 그 선구자적인 위치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보다 본인이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이 경기 르네상스 포럼에 제가 이제 강연하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인터넷 벤처 1세대로서 1998년 4월 달에 아마 한국 최초로 인터넷 신문이라는 말을 제가 쓴 것 같아요. 그때 독립 인터넷 신문을 제가 최초로 창간했는데 그 덕분에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에서 이제 신지식인이라고 이제 선정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 부분에 아마 제가 첫 번째로 이제 그 신지식인에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만 24년 동안 뉴미디어 분야에 주로 이제 일을 했죠. 물론 창업자이기도 하고 네. 또 저널리스트이기도 하고요. 뭐 제 스스로는 학위는 없으니까 잡사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이제 잡다하게 보고 듣고 배운 경험을 갖고 제 스스로가 잡사라고 그러는데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게 돼서 뭐 물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또 경험한 바를 충분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직접 현장을 봤었고 또 그걸 통해서
가장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장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실질적인 그 이론가이자 실제를 아시는 분, 제가 그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CES가 이제 세계 가전 전시회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CES가 갖고 있는 위력, 또 CES에 대한 의미, 요거는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CS 영상 같은 걸 이제 뭐 하나 보면서 이제 예. 자연스럽게 한번 말씀을 예. 하시죠. 제가 그 이거는 그 CTA죠. 그 CS의 이제 그 주관사에서 만든 건데요. 그 배경 자료로서 이렇게 좀 보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아까 우리 그 한의사장님께서 이제 CES를 이제 그 세계 가전 전시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2017년에 네. 그 5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 CA였는데 그 주최 측이 자기들이 이제 CTA로 바꿨어요. 이름도 바꾸고 이제 앞으로 이제 CES라고 그러니까 CES를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로 하지 마라. 왜냐하면 자기들은 가전을 다룬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CT 그러니까 컨슈머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소비자 기술을 다루는 네. 곳이니까 네. 앞으로 이제 가전 제시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7년 전에. 예.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한국 언론들이 주로 이제 그런 말 쓰는데 예. 이제 그게 아마 제가 아마 지금까지 17년 동안 쭉 그냥 참여해왔기 때문에 네. 아마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보도되는 거 보면은 주로 뭐 누가 어떤 제품을 개발했다. 네. 뭐 이번에 삼성이 뭘 내놨다. 네. 뭐 이런 그 이렇게 좀 단편적이고 그런 파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CES는 인류 문명의 변화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특히 최근에 인터넷이 인류 사회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약 지금 20 몇 년 동안 보여준 그런 그 인류 문명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구가 바뀌었거든요. 그 철기에서 디지털이라는 도구가 바뀌어서 네. 그러니까 철기 시대가 이제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어떤 시대, 이어를 에이지,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가 오는 것이다. 그 사이에서 가장 맨 앞단에서 이제 CES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네. 실질적으로 네. 기술과 제품과 서비스 같은 네. 거요. 근데 이제 좀 아쉽게도 이제 우리가 접하는 언론들이 대체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취재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관점이겠죠. 퍼스펙티브가 아무래도 조금 좁죠. 왜냐하면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쪽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CS를 취재하는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뭐랄까 이제 그때 자기 이제 일로서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연속성도 없고 또 어쨌든 간에 그 깊이 있는 그런 통찰력을 발휘할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단편적인 것들을 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근데 우리는 그냥 뭐 CS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늘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쪽에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2017년에 그 CES가 50주년을 맞이한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즉 보이지 않는 부분을 더 많이 얘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이제 CT라고 바꿨습니다. 그 CTA 이제 자기들이 이게 뭐냐면 이제 소비자 기술. 우리가 소비자 기술 가면 최근에 이제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죠. 뭐 AI라든지 뭐 메타버스라든지 또 뭐 NFT, 뭐 블록체인,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보면 소비자 기술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만 CES를 보고 우리가 이 디지털 문명의 가장 앞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봐내고 그걸 통찰하고 이제 그것들을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활용할 거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CES가 아주 가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보면 이 세계적인 신제품이 나왔다. 그래서 신제품을 구경하고 해서 그래서 1년에는 저런 신제품이 나올 거다. 이제 이런 흐름이었었는데 이제 최근은 말씀하신 게 신제품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을 바뀌어 나가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통찰을 보는 세계 가전 전시회를 봐야지 단순히 그 제품을 보는 게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좀 포괄적으로 네. 생각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게 저 의미신장 얘기하지만 이제 디지털 문명이라고 하는 네. 트렌드를 거기서 보는 거고, 야 이게 10년 후에 우리의 디지털 문명이 이렇게 바뀔 거다. 그래서 문명의 가출장, 문명의 전시장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정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뭐 CTA 측에서는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봐온 그 17년 동안의 CES, 물론 이제 뭐 CES뿐만 아니라 제가 뭐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는 MWC라든지 독일의 베를린에 사는 이파라든지 이런 세계 3대 쇼를 제가 지금까지 거의 20년 동안 다녔고, 네. 또 만 24년 동안 또 인터넷 분야에서 그런 기술 흐름들을 취재해온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는데 시대의 흐름을 최첨단에서 느낄 수 있는, 이번에 이제 CES 2022의 그 슬로건이 이제 내건 슬로건이 You are first first in line to the future라고 해서 이제 당신이 가장 맨 앞단에 있다는 거죠. 미래에 네. 가는 가장 맨 네. 앞단에 네. 있다, 네. 이런 의미를 썼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주체적인 무엇을 얘기를 하든 간에 우리가 보는 어떤 관점에서는 좀 그걸 통찰해내고 네. 그것에 어떤 담긴 어떤 그런 시대 정신, 네. 기술이나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가 그냥 사람의 껍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상에서 구현되는 거거든요. 네. 필로소피에서 다 구현되고 네. 사람의 그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욕망, 욕구, 그다음에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뭐 그 창의적인 그런 표현, 네. 이런 것들의 결과물이 네. 기술, 뭐 제품, 서비스 이런 걸로 표현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말씀드린 대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흐름, 네. 그런 시대 사상, 네. 이런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을 이제 봐내자라고 네. 하는 게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중에 이제 제가 이거는 굉장히 그 중요한 용어라고 썼던 게 뭐냐면 디지털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테크놀로지에서 어떻게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민주주의까지를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네. 굉장히 그 혁신적인 의미다라고 하는데 네. 그 시대 정신까지도 한번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기술이라 그런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게 무슨 그 사상과 이성과는 동떨어지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엔지니어들이 뭘 개발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또 뭐 그게 다 현상이나 기술이 다 포함이 됩니다만 모든 것들이 어쨌든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발현되는 거거든요. 네. 표출되는 거거든요. 네. 이를테면 뭐 우리 창작이라 그러면 우리는 뭐 예술이다 그러면 무슨 그 글이라든지 뭐 시, 그다음에 우리가 뭐 창작물 같은 거지 뭐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창작물이라고 그러는데 기술이나 제품 이런 것도 창작물이에요. 네. 왜냐하면 인간들 생각을 모아서 네. 그걸 하나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뭐 우리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스마트폰의 기술의 어떤 결합 이전에 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어떤 세상을 혁명해 보자고 하는 네. 자기가 뭔가 세상을 바꿔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스티브 잡스의 그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스마트폰을 쓴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조금 더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뭐 좀 이따가 그 얘기를 주로 이제 할 건데요. 우리 이제 디지털 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뭐 남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면서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지한 거죠. 스마트하니까 지혜롭고 정말 현명한 기기를 쓰면서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 내가 스티브 잡스라고 표현했는데 훨씬 이전에 가면 이게 뭐냐면 이게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네. 그 중세시대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490년에 590년에 그 그레고리 1세가 이제 교황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제 이게 중세 암흑 시대가 도래합니다. 약 거의 1000년 동안에.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교권이 그러니까 사제라는 사람들이 신의 그 말씀을 지금 코멘테이터 번역을 해서 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주인이 된 거,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1000년 동안.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문명이 발전에 스톱이 됩니다. 세상이 통제되는 거죠. 교권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메신저가 얘기하는 그 외에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정보와 지식이 전달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다음 그때 정보에 그때 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이렇게 뭐 총체적인 그런 뭐 사물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바이블 성서예요. 성경이에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이 독점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독점하고 계속 그걸 보고 이제 해석해 주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메신저가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도 라틴어로 그렇습니다. 썼으니까 예. 라틴어를 모르는 쓰다 사람은 어렵죠. 맞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한눈에 그 신탁을 받는 사람이다. 내 말이 저기다 이제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정보와 지식에 대한 전달 도구거든요. 예, 예. 자, 그런데 그게 어디서 깨졌냐 하면 지금과 또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요. 뭐 굳이 뭐 그 역사적인 그런 의미를 갖다 붙이면은 14세기에 유럽에서 그 흑사병으로 유럽의 인구의 거의 반이 죽습니다. 네. 근데 그 시대에 처음에 이제 그 구텐베르크가 이제 탄생을 해서 네. 구텐베르크가 이제 1440년경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제 금속 활자로 보석 인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예.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예. 양이 이제 제작이 되죠. 예, 예, 예. 그다음에 사람들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 보니까 자기도 알 수 있는 얘기죠. 네, 이제 네. 이건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많이 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그러니까 구텐베르크가 그 인쇄술을 혁신시킨 다음에 약간 80년 뒤에 그러니까 1517년에 루터에서 종교 개혁이 이제 네, 네. 사실 종교 혁명이죠. 예, 예. 그 루터가 그렇게 천명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제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메신저가 될 수 있다고 이제 네. 선언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 중세의 그 교권 그 사제들이 갖고 있는 그런 교황이 갖고 있는 교권에 어마어마한 도전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누구나 다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말은 네. 정보 지식을 전할 수 있다는 말은 그거는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거의 뭐 혁명이죠. 네. 네. 이제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한 200 수십 년 전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벌어집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정보 지식들이 계속 전달되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도 인간으로서의 가치, 즉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선언되는 누구든지 태어나면 그런 자유와 평등의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선언하죠. 네. 그러므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창의적인 사상들을 나누게 되고요. 근데 그 즈음에 프랑스 혁명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영국에서는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거의 한 2세기 동안에 어마어마한 철기 시대의 그런 꽃을 피우게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런 기술이 나오기까지, 그다음 기술이 갖고 있는 나와서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문명이 변화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땐 우리가 20수년 전에 이제 1990년대 한국 같은 경우에 제가 창업했을 때인데요. 1990년대 이제 말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 제가 굳이 이걸 따진다면 1997년 말에 이제 IMF라고 하는 게 있었죠. 네. 네. 그 10년 이후에 네.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바로 이 스마트폰을 처음 네. 발표를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부터 이제 이 모바일에 의해서, 이 스마트폰에 의해서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기술의 어떤 기술이 기반이 돼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속도가 뭐 시속 100km라고 한다면, 즉 자동차의 속도라고 한다면,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2007년 이후에 네. 그 인류 문명이 변하는 비행기의 시속 1000km 속도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은 뭐 저도 이제 항상 이제 뭐 해외를 자주 다닙니다만, 우리 시속 1000km의 비행기를 타고 있어도 구름이 있을 때는 잘 못 느낍니다. 네. 비행기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네. 나죠. 사실 아무것도 지금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는 이미 어느새 우리 손에 네. 초소형 슈퍼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떤 신의 정신의 어떤 그런 저변이 되겠죠. 이제 김 회장님의 그 내용들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변곡점에 서 있다. 문명의 변곡점에 서 있는데, 이 변곡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어느 시대에 왔지만 지금은 너무 빠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 있었던 거고,
이 병목전을 제대로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어떤 간단하게 정리된 영상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영상을 보고 다음 얘기를 진행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ere, window listing 11, Las Vegas. For the local. 매년 새해가 시작되는 주간 라스베가스행 비행기 티켓은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며 평균 항공료에 비해 거의 3배까지 뛰어오릅니다. 호텔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립에 위치한 호텔 숙박비는 평수기에 비해 대수배나 솟구칩니다. 에어비앤비 가격도 덩달아 뛰어올라 부르맥이 값일 정도로 비쌉니다. 그렇습니다. 카지노 도시이자 컨벤션 도시인 라스베가스에서 지상 최대 전시회인 CES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올 CES에는 155개 국가에서 약 20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제품과 기술을 탐색하러 온 바이어, 투자자, 애널리스트이며 토픽을 발굴하러 온 6천여 개의 미디어 관계자,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그중 6만 5천 명은 기업, 공공기관, 크고 작은 단체의 결정권자들이라 CES 전시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VIP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시장은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한 테크 이스트, 샌드 엑스포를 중심으로 한 테크 웨스트, 시리 센터를 중심으로 한 테크 사우스 이렇게 세 곳으로 나눠 꾸며졌는데 전체 전시 면적은 250만 스퀘어피트, 평수로는 7만 평이 넘습니다. 그 안에 부스를 꾸민 기업은 4,500개, 참가 기업들은 파트너, 바이어, 투자자, 미디어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또 제품과 기술이 돋보이게 하려고 부스를 화려하고 독특하게 꾸몄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소비자 기술을 주도하는 월드클래스 기업들은 명성에 걸맞게 웅장한 부스를 꾸몄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LG는 가전시장의 강자답게 화질 좋은 초대형 디스플레이로 외형을 지정했습니다. 또 특정 카테고리의 제품, 기술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최대한 잘 드러내는 독특한 디자인의 부스를,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작은 부스지만 공간을 잘 살려 효율적으로 제품과 기술을 배치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마치 오븐에서 갓 구워낸 따끈따끈한 빵을 내놓듯이 연구실이나 공장에서 막 나온 최신, 최첨단 제품과 기술을 참관객들에게 맛보였습니다. CES는 여러 측면에서 여러 전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원이 다릅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규모도 그렇지만 그 안에 내재된 수많은 요소들이 참관하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과 감동을 자아냅니다. CES는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한 해 동안 그리고 미래를 이끌 아젠다와 키워드들이 창출되는 공간입니다. 월드클래스 기업 CEO들이 키노트에서 던지는 키워드들, 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나 권위자들이 참여하는 크고 작은 컨퍼런스를 통해 거론되는 토픽들, 전시장 안에 배치된 주요 기업들의 제품과 컨셉과 트렌드, 그것들만 잘 정리해도 전체 산업과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으며 미래를 조망하고 통찰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들이 대의를 추구하려는 강력한 의지, 창조적 사고, 불가능에 대한 도전, 온갖 욕망들이 기술과 제품으로 현실화돼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CES는 기술, 제품, 혁신 같은 키워드들이 다소 메마르고 딱딱한 분위기를 자아내지만 실상 인간들의 심오한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쩌면 인문학을 아주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 날 우리 후세들이 역사에 그렇게 기록하리라 봅니다만 지구가 탄생한 이래 가장 빠르고 급격하게 문명이 발달한 시점은 바로 21세기 전반인 지금 이 시간일 것입니다. 우리는 철기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는 역사의 이전 과정 위에 서 있습니다.
수많은 인류 역사에서 그 어느 선조들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변화의 순간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특별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CS를 직접 둘러본다는 것은 그러한 거대한 인류사의 변화 현장의 한가운데 그것도 가장 앞선 부분을 경험하는 행운을 누리는 일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그러지 않고 14년째 취재기자로 CS에 참가했습니다. 한국 미디어 관계자로는 아마 최장기간 연속 참여한 저널리스트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도 예외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CS 리뷰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 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5번째 작품입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CS 리뷰 영상을 제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글로벌 산업의 흐름, 최신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엔 영상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했고 정보의 수집, 가공, 전달 방법 자체가 혁신적이어야 CS가 강조하는 이노베이션이라는 키워드를 좀 더 입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스마트폰 하나로 그것도 혼자서 모든 제작 과정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영상 제작엔 제한 요인이 많습니다. 기술 부분은 영상으로 표현하기 어렵고 또 촬영한 영상만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을 수 없어 편집 과정에서 관련 기업들의 자료 영상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CS 취재는 했지만 전문 기술이나 제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내용이 다소 피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방대한 CS의 내용을 몇십 분의 영상으로 여러 개 담는 작업이 쉽지 않아 디테일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루지 못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제 주관적인 견해로 풀어낸 리뷰입니다만 ICT 산업의 전체적인 개념과 글로벌 시장의 큰 흐름이 어떤지 같이 짚어보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CES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CES에 참여했지만 전시장을 제대로 둘러보지 못한 분들, 특히 스타트업 CEO, 그리고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소망하며 이 영상을 통해 창조적인 영감과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영상은 제가 2019년 1월 달에 만든 거죠. 한 3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그때 이제 CS를 이제 미래로 가는 우주선이라고 제가 그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게 물론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점이 아니라 제가 쭉 이렇게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좀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보 지식의 어떤 그런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든 개인들한테 가는 과정에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스마트폰, 인터넷,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디지털에서 이제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제 그런 거죠. 우리 기술 이전에 이 여기에 있는 시대 정신, 즉 필라스피를 알면은 굳이 기술을 몰라도 되는. 저도 사실 기술 잘 몰라요. 저도 이렇게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CS는 어쨌든 우리가 그걸 하나의 이제 우리 이해하는 도구로 보시죠. 그냥 이 시대 정신을 시대를 이해하는 도구로 본다면 이미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이 스마트폰이 아까 말씀드린 1517년에 약 500년 전이죠. 500년 전에 종교 개혁, 종교 혁명. 즉 그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인 사제, 모든 사람들이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듯이 지금 이제 500년 뒤에 지금 이 시점에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요즘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암호폐색이라는 디센트럴라이즈드, 즉 탈중앙화, 그러니까 분산화 이런 얘기를 쓰는데 지금 그것은 뭐냐면 사실상 화폐 발행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갖고 있는 가장 쉽게 말하면 센 권력이 화폐 발행권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경제에서 모든 것들이 사실 통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그 비트코인을 이제 사실 발행을 하면서 중앙정부에 도전하는 거죠. 이따가 이제 암호화폐 혁명에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나온 말이 탈중앙화하는 거죠. 그건 인터넷, 아까 말씀드린 성경, 그 다음에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거쳐서 실제로 개인한테 다 와 있는 거죠. 정보와 지식에 대한 그런 어떤 권력이.
그래서 이제 아까 그 CS 제가 이제 그 2019년도에 만들어 놓은 영상입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을 좀 개념을 이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때 영상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이제 디자인 혁명의 분야별 혁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차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자율주행이 가능한가? 뭐 이제 일부 실험도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붙였던 여기 제목을 만들었던 게 이동혁명과 공간혁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동혁명과 공간혁명이 디지털혁명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모습을 가지고 갈 것인가,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김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제가 이제 그 관련된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죠. 이번 CES 2019에서도 참가객들에게 가장 큰 관심을 끈 분야는 역시 자율주행 기술이었습니다. 4년 전, 그러니까 CES 2015에서 메르세데스 벤츠가 F02로 럭셔리 인 모션이라는 자율주행 컨셉카를 선보여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벤츠는 라스베가스 인근 불의 계곡에서 자율주행한 영상을 공개했으며 수천 명의 기자들이 참여한 CEO 키노트 시간에 맞춰 라스베가스 시내에서 자율주행차를 성공적으로 운행함으로써 전 세계 미디어들에게 토픽감을 선물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CES에는 매년 자동차 메이커들이 새로운 자율주행 관련 기술과 제품을 앞다투어 선보였으며 거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져 CES는 이제 세계 최고의 자율주행 기술 경연장으로 떠올랐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장착한 자율주행차는 몇 년 동안 획기적인 기술 발전에 힘입어 상용화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100평방마일이라는 제한된 구역 안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지만 구글이 상업 운행을 공식화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전통적인 자동차 메이커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구글이나 우버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회사가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스위스 유니언은행에 따르면 2030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2조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구글이 그중 6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계로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했듯이 웨이모를 통해 자율주행차 시장도 주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웨이모를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처럼 운영체계로 이해하면 자율주행차 산업의 흐름을 이끌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웨이모는 하드웨어 개념의 자동차가 아니며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미 웨이모는 언론 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지만 구글이 제작한 관련 영상을 통해 웨이모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2009년부터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10여 년간의 테스트를 끝내고 지난해 말 구글은 웨이모라는 브랜드로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택시 상용 서비스를 런칭하기에 이릅니다. 웨이모에 장착된 갖가지 기술은 차량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또 어디로 주행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목적지는 이용하는 탑 승객이 지정하겠지만요. 자율주행차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들은 운전기사가 없는 택시를 타는 것에 대해 심리적으로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전하게 주행한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리며 안도할 것입니다. 웨이모는 초당 수백만 회의 레이저 빔을 쏴 전후, 좌우, 상하까지 즉 360도에 걸쳐 완벽하게 주변을 체크해 스스로 자신이 주행하는 길을 파악합니다. 지붕에 달린 레이더는 부근의 물체들, 장애물들을 어떻게 피해서 방어운전을 해야 할지 판단합니다. 또 주행해야 할 도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이동 물체의 스피드와 진행 방향을 파악하고 움직이는 물체, 고정된 물체가 각각 무엇인지 또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해 인공지능 두뇌에 전달합니다. 초고화질 카메라는 신호등이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를 정확히 인식하며 진행 방향의 모든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감지하고 체크합니다.
웨이모는 풋볼 경기장 3개 정도 크기 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통 상황과 지리적 상태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웨이모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수많은 주행 상황과 교통 환경에 대한 데이터와 경험 축적이 필요했습니다. 10년 동안 복잡한 시가지를 중심으로 1천만 마일 이상 도로 주행 테스트를 거쳤고 60억 마일 이상 시뮬레이션을 시도했으며 축적된 경험은 매 순간 기록됐고 기록된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 웨이모는 끊임없이 스스로 학습했습니다. 그 결과 웨이모는 일상적인 주행은 물론 특정 상황에 반응하고 대처하는 가장 안전한 주행 계획을 세우며 자율적으로 운행합니다. 스스로 안전 운행을 실행하는 사례입니다만 웨이모가 좌회전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자전거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해서 그 사이클리스트가 충분히 공간을 확보한 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명령만 내리면 웨이모는 인간들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빠른 길을 찾아서 목적지에 도달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의 최우선 목표는 안전입니다. 음주를 포함한 운전자들의 크고 작은 실수, 자동차 결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지구촌에서는 연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천문학적입니다. 자율주행차는 교통사고 제로화 시대를 앞당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는 도시의 도로 효율을 높일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정체 없는 도로를 만들 것입니다. 5G 통신과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초당 수십만 개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자율주행차들끼리 서로 소통하며 스스로 최적의 주행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길에서 흡입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제가 2019년도에 이제 저는 자율 사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AT, 그러니까 Autonomous Things. 우리가 IoT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AT라고 합니다. Autonomous Things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지금 그걸 자꾸 자동차라고 하는 관점으로 차. 저는 그냥 그게 그냥 자율 사물 중에 하나다. 네. 로봇이나 드론이나 자동차나 우리가 예전에 뭐 만화영화에서 봤던 뭐죠? 그런 무슨 태권도이나 네. 그 로봇인 거죠. 예. 예, 이제 로봇화된 거죠. 움직이는 모든 것. 그렇죠. 움직이는 스스로 움직이는 네. 모든 것을 저는 이제 그냥 제가 통칭을 해서 Autonomous Things라고 합니다. AT. 자, 자율주행차도 이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죠. 자, 우선 제가 이동혁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모빌리티 레볼루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인류가 이제 인류 문명이 발달할 때 가장 크게 발전한 것 중에서 아까 통신혁명을 얘기해서 통신, 이제 뭐 정보통신죠. 이제 그 정보와 지식을 이제 전달하는 도구를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가장 큰 게 뭐냐면 사람이 실제로 피지컬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문명이 아주 가파르게 해서 변화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것은 뭐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봤던 그런 열차와 자동차가 아주 빨리 이제 그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시 공간을 이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공간 혁명이 이제 유발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그 이동 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직도 우리는 지금 전기차를 도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그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년 말 기준에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한 2,450만 대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전기차가 24만 대인가? 왜 1%가 채 안 되는 거죠? 1%라고 하시죠. 그 정도가 전기차가 도입이 됐는데, 물론 저도 전기차를 최근에 타고 다닙니다만. 근데 재밌는 게 작년 하반기에 독일 정부가 그 벤츠가 신청한 그 레벨 3,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차의 어떤 단계를 이제 레벨 1, 2, 3, 4, 5까지 나누는데 레벨 3를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레벨 3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지금 타고 다니는 전기차는 레벨 2입니다. 2까지는 운전의 그 주체가 사람이에요. 근데 3부터는 운전의 주체가 차가 되는 겁니다. 차가 운전의 주체가 되고 사람은 이제 보조자가 되는 거죠. 4는 이제 모든 그 사람이 거의 이제 개입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4, 5는. 근데 이미 제가 현장에서 CES라든지 MWC는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이미 자율주행 기술은 다 개발이 되어 있어요. 레벨 5까지. 근데 이제 그게 이 모든 게 또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부에서 다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기술은 개발되어 있지만 그에 따른 법규, 그 다음에 뭐 규제, 그 다음 물론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 특히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쪽에 관계된 부분들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막연하게 자율주행이 사고가 많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제가 자꾸 디지털 기술에 대한 어떤 시대 정신을 얘기를 했는데, 필라스피를 얘기를 했는데, 자율주행 기술의 시대 정신은 뭐냐 하면 사고를 없애는 거예요. 제로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예전에 뭐 자동차가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영국에서는 사고가 나니까 적기를 들고 뛰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적기 조례. 그러니까 뭐 차 앞에 사람이 그런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막 차가 나라고 이렇게 비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산업을 틀어막는 거죠. 이제 그런 바람에 자동차의 산업의 핵심 이 모든 게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 그 헤게모니를 갖게 됐단 말이죠. 참 이제 지금 생각하면 아주 웃기는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요. 자, 근데 지금 뭐 언론이나 미디어에서는 마치 테슬라가 한껏 사고 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시리어스하게 다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서도 뭐 현대가 처음 차 생산했을 때 거의 그 당시만 해도 뭐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사실 거의 뭐 임상 테스트를 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했는데, 물론 뭐 제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자동차 도입 초기에는 항상 사고가 났었어요. 근데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거든요. 실제로 사람들이 1초에 어떤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눈과 귀 이런 모든
그 센서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 어떤 양 그하고 컴퓨터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양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이미 우리 컴퓨터가 초당 100조 번 이상 연산을 합니다. 예, 지금 자율정차는 이미 그 200조 번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 1초당 연산을 그만큼 해갖고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실제로 차에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사람은 뭐 술도 먹지만 실수해서 사고를 내거든요. 뭐 좀 급발진 사고도 아니다, 뭐 실수도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예. 그 사람 또 이제 어쨌든 그런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조장이 되고는 있지만 자율주행 기술의 어쨌든 간에 그 시대 정신은 사고를 없애는 거예요. 이제 보면은 그 사람이 기술을 못 믿는 거죠. 그죠? 예, 아직은 예. 이거 사람이 운전해야지 뭐 기술이 저기 예, 안 그렇죠. 되죠. 또 그게 갑자기 뭐 전원이 나갔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근데 아까 지금 영상에서 좀 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모빌리티는 하도 요새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실제 공개가 있는데, 그래서 도요타가 뭐 예를 들면 공간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또 색다른 얘기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공간혁명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는 그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고 하는데, 스마트 시티는 기존에 만들어 있는 데다가 스마트적인 요소를 몇 개를 잡아놓으니까 이게 그렇게 커다란 의미를 주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영상에 보면 도요타는 아예 새로운 도시를 그렇게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파괴를 가져갈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은 좀 한번 얘기 좀 나눌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가 좀 관계자들이나 물론 이제 정치가들이 이제 먼저 변화가 돼야 되는데요. 예, 기술을 알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디지털 시대라는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기술이 있기 전에 사람들 생각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러니까 필라스피가 있는 거죠. 세상 철학이 있는 거죠. 방금 이제 한희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토요타가 이제 오븐시티를 이제 자기들이 만들겠다. 2019년 CES 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어쨌든 그쪽에 갖고 있는 그 기반은 이동 혁명에 대한 어떤 모빌리티. 물론 그게 이제 반드시 이제 기반이 돼야 되는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도 이제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그런 이제 도시를 새롭게 짓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스마트라고 하는 스마트 시티,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스마트 시티다, 스마트 팩토리 되는 스마트 자를 다 붙이는데요. 저는 그것도 조금 이제 철기 시대 사고방식이 아니잖아. 근데 이제는 모든 게 다 스마트한 거죠. 예. 자동차뿐만 아니라. 근데 아까 제가 공간혁명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은 안 드리는데, 자동차도 이런 차가 아니라 그냥 저스트 공간인 거죠. 근데 새로운 그냥 공간에 불과한 거죠. 근데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개입이 되면은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런 강연을 했어요. 만약에 자율주행차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을 침투를 한다, 어떤 시장을 갖다가 무너뜨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숙박업소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차는 더 이상 차가 아니고 공간이니까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MZ 세대들 요즘에 이제 차박도 좋아하고 이런답니다. 이제 어쨌거나 이제 그 차박이라는 건 어쨌든 쉬고 자는 공간을 바꾸는 거죠. 이제 좀 약간 이제 뭔가 좀 프레시한 쪽으로 간다든지 좀 뭔가 이렇게 그렇게 흔히 있는 그런 공간에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연인들이 만나는 겁니다. 야, 오늘 퇴근 후에 만나자. 그래서 이제 6시에 만나는 거죠. 그 자율주행차에게 이제, 야, 우리 부산 앞바다에 가자. 그리고 둘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영화도 보고, 이제 거기서 어떤 그런 거 하고, 운전에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요. 그 부산에 가서 이제, 가서 이제 해운대 앞바다를 한번 보고, 또 거기서 이제 야, 우리 출근해야 되는데 서울 가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요타가 이제 그때 2019년에 이제 그 토요타 회장이 직접 나와서 이제 그때 뭐 팔레트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2018년이거든요. 이미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이동하는 방법, 이 이동하는 기술이 이제 더 혁신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활동하는 공간들이 더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도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우리 기존의 도시들, 이미 전통적으로 지금 계속 만들어진 도시들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너무나 많은 비용들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인프라라고 하는 길, 그다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뭐 전기나 상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스마트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는데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우디에서 그 라인3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도시를 500km짜리 쉽게 말하면 라인시티를 만들어요. 예. 긴 선의 어떤 도시를 만드는데 그 1차 투자액이 5천억 달러고 1조 달러를 투자해서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야, 기존의 도시는 이걸 바꿀 수가 없다. 이걸 바꾸려면 너무나 많은 돈이 들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힘들다. 차라리 새로운 도시를 만들자. 근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교통이 교통. 그 모빌리티를 해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차를 전부 다 지상에는 차가 없어요. 다 지하로 이제 바꾸고 전부 다 또 이제 자율주행차고. 그다음 거기에 아주 빠른 어떤 그런 뭐 초고속 열차보다 더 빠른 그런 하이프루프 같은 것도 집어넣어서 이제 뭐 거의 뭐 몇십 분 만에 500km를 갈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그게 교통. 그다음에 뭐냐면 그 의료요, 의료. 지금 이제 오늘은 그 제가 헬스케어 혁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건 아주 또 다양한 복잡을 해서 나중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교통과 의료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뭐냐면 점점 더 사람들이 이제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머전시. 얼마나 빨리 응급처치를 하는가예요. 나머지 병은 대부분 작은 거죠. 암 같은 경우는 바로 죽는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 대부분의 병들 잡았는데 지금 하나 못 잡은 게 있어요. 급격이 바로 그냥 급작스럽게 묻던 그런 뭔가를 안 잡아주면 죽을 수 있는. 뭐 심근경색. 맞습니다.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주로 심장에 관계된 그런 질환들이죠. 그다음에 뭐 올해 지금 CS 키노트에서 했던 에봇 같은 경우 얘기했지만 또 혈당 관리가 안 되면 죽어요. 예, 실제로 그런 경우가 이제 뭐 죽거나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데 그 사실 간단한 건데 빨리 대응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라인시티 같은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우버시티에서 그 얘기하는 특히 라인시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의 5분 10분 내에 처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머전시 상황을. 예. 그게 뭐냐면 도시가 복잡할수록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 교통, 의료, 물론 그 중에 또 이제 추가되는 게 교육이죠. 근데 물론 이제 교육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서울의 강남이 뭐 만한 그런 뭐 아파트값 이런 것들이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교통과 의료와 교육 이 세 가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지가가 높은데 사실 한국이 땅이 요만한데 말이죠. 참 그것도 아련한 거죠. 거기 정말 작은 땅에다 전만 하는데 거기 또 뭔가 또 편리하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한다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동혁명이 공간혁명을 유발하고 추동한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 좀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핸드폰이라 했잖아요. 스마트폰. 옛날에 뭐 전화 받고 문자 주는 기능 이건데 지금은 이제 무한한 기능들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초소형 슈퍼컴퓨터라고 그러죠. 이제 뭐 그걸 활용을 잘 못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이게 단순히 주행적인 모빌리티라고 하는 게 단순히 주행뿐만 아니라 그게 공간을 유발하고 새로운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적인 디지털 유토피아의 어떤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혁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이제 좀 부연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년에 이제 독일에서 자율주행의 레벨 3를 법적으로 허용해 준 거예요. 물론 그 제한된 부분인데 어쨌든 허용이 됐어요. 자, 지금부터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기술 싸움은
기업 간의 싸움이 아닌 게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국이 적기법 때문에 네. 그 자동차 산업의 헤게모니를 네. 미국을 뺏겼듯이 네. 그거는 정치가들이 무지해서 법을 잘못해버리면 전체 문명의 흐름을 역주행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그런 말씀을 드리면 2022년부터 2027년 동안 이 5년간의 변화라는 것은 과거 지금까지 했던 변화보다 훨씬 더 속도가 빠른데 역대에 재임하게 될 대통령 앞으로 이제 다음 차기 대통령이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요즘 최근에 했던 강연에 자꾸 주장합니다만 지금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도 지금 그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현대기아라든지 주요 기업들에 의해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어요. 모체에서 제주도나 이런 데서 실행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법 규정을 빨리 풀어주고 여기에 어떻든 간에 경쟁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달라붙어서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으면 자칫 이 자율주행 기술의 그런 그렇죠. 헤게모니를 네. 물론 빼앗길 수도 있지만 뭐 우리 기회를 완전히 놓칠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 다음은 그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많이 들었던 게 메타버스 얘기 있고, 그다음에 NFT 뭐 이런 얘기 있고, 암호화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용어들이 있는데 좀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혁명이 화폐 혁명과 거래 혁명을 초래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까지도 이제 저 서두에 제 말씀드린 대로 쭉 중간중간 말씀드린 게 이제 우리가 지금 분산화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그 분산화라고 하는 게 이제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 이제 암호화폐 자체가 그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화폐 발행권에 대한 그러니까 도전이에요. 중앙정부에 대한. 근데 비트코인하고 암호화폐가 우리나라 한 1,000만 명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런 정신을 알고 있냐. 예. 이제 미국에 보면 이제 그 매년 그 IM에서 그 암호화폐, 그러니까 크립토 엑스포를 해요. 크립토 이제 컨벤션 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주로 이제 그 얘기하는 것들이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 60년대 히피족들을 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꼭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60년 전에 봤던 그런 막 그 어떤 히피족들 이런 분위기죠. 엄청난 그런 그 뭐랄까요 좀 어드밴스드한 앞선 사람들의 네, 뭐 자유분방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야, 우리도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제 아시겠지만은 미국은 그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그 달러를 발행하는데 미국의 그 연준이라고 하는 곳은 민간 기관입니다. 우리처럼 이게 국가나 정부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사실 민간 기구가 돈을 찍어서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그런 걸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만 발행할 수 있냐? 나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암호화폐 시대 정신인데 그래서 그걸 탈중앙화 뭐 우리가 말하는 뭐그 디센트럴라이즈드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화폐를 이렇게 잘못하면 위조지폐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그게 그거는 뭔 얘기인데 또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달러를 갖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 옛날에 금으로 바꿔줬는데 이제는 그게 뭐냐? 저스트 페이퍼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 그 돈이라는 게 의미가 없지 않아요. 네. 뭐 하나 타는데 뭐 거의 뭐 한 트럭으로 뭐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그거 충분히 그런 논리적인 반박이 가능한 거죠. 그건 또 약속되는. 그래서 뭐냐면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개인들은 중앙정부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더 쉽게 말하면 더 훨씬 더 계약 이행 그런 수준이 높은 차원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거죠. 기술이니까 모든 것들 증명을 다 나눠받는 거죠. 이제 NFT도 뭐 이제 우리 어른들이 뭐 그 용어에 대해서 자꾸 이제 머리 아파하는데 용어를 몰라도 돼요. 그 뭐냐면 지금 어쨌든 흐름은 전체적인 흐름은
어쨌든 그 권한을 다 개인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리면 이 디지털 시대는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그런 시대예요. 네. 예, 그게 이제 개인의 권한과 책임을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네.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디지털 화폐를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니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뭐 할 때 조금 이제 좀 나이 든 사람들 좀 부담스러워 하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제가 미국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어요. 라스베가스 하면 뭐가 들어오십니까? 도박, 카지노, 카지노죠. 네. 제가 이제 이사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뭐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생동하는 질문인데, 제가 그 미국에 갈 때만 해도 2000년 초반만 해도 그 카지노를 하면 현금으로 했어요. 현금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딱 맞으면은 네. 동전이 쫙 나와요. 그렇죠. 코인이 떨어지죠. 코인이 진짜 떨어져요. 동전이. 그걸 갖다가 돈으로 바꾸죠. 돈으로 바꿨어요. 네. 네.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배팅도 칩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칩을 바꿔요. 네, 네. 그 칩을 들고 가서 이제 배팅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사장님, 그 캐시로 현금으로 배팅하면 더 많이 하겠습니까? 칩으로 하면 더 많이 배팅하겠습니까? 칩은 돈 같지 않으니까요. 그냥 그렇죠. 네. 돈을 아빠서 안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칩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덜 스트레스가 있죠. 네. 그래서 배팅을 하는 거죠. 네. 네. 자, 제가 요즘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한테 설명을 드려요. 암호화폐, 당신이 얘기하는 뭐 비트코인이니 뭐 알트코인이니 뭐 이더리움이니 뭐 그런 당신이 말하는 코인은 칩이야, 칩. 카지노 칩인데 단 그 칩은 변동성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변동성이 없는 걸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1달러인 거죠. 그건 이런 거죠. 우리가 뭐 스타벅스 쿠폰. 네. 예, 이것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뭐 사도 네. 네. 그대로 이제 똑같은 건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암호화폐는 이게 그 칩은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갖고 있던 철기 시대 관점에서 본다면, 이 뭐 어쨌든 기존에 있던 금융권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뭐 암호화폐가 너무 위험하다. 너무 리스키하니까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하지 말아야 돼. 위험하다. 언젠가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요, 라스베가스에 카지노 가는 사람들한테 야, 너 확률적으로 너 99.9% 잃어. 가지 마. 그러면 안 가요? 그래도 하죠. 하죠. 네.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암호화폐를 하는 쪽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안 위험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칩도 오르락내리락. 이 칩으로 산 NFT나 메타버스에 있는 뭐 그 우리가 말 사이버 땅 랜드 이런 것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네. 두 번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재밌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걸 자꾸 이런 거를 과거의 어떤 관점에서 그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우리 암호화폐를 좀 그 뭐랄까 암호화폐를 좀 이해를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도구가 다르고 새로운 시대가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신용이 담보된 사회잖아요. 근데 그 신용을 담보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게 좀 디지털 방식을 통해서 그거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시스템들을 막 묶어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통용되는 그런 어떤 문화로 엮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기술 격차가 나오는 게 젊은이들은 이거를 알지만 나이 드신 분은 그게 모르니까 이제 여기에 덤벼들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술 격차도 좀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요새 디지털 위안화 관련된 이슈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한번 요것도 말씀해 주시죠. 그건 잠깐 이제 영상을 또 잠깐 보시죠. 예. In the last few weeks of 2020, the People's Bank of China rolled out a pilot program in the eastern Chinese city of Suzhou. They had to download an app and have it on their phone. We spoke to one woman who used her 200.
디지털을 도구로 쓰는 시대는 당연히 화폐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폰, 블록체인, 인증 보안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화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2020년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의 시험 사용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사용할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올해는 다수의 국가들이 시험 사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경제전쟁은 디지털 화폐 경쟁과 기축통화 싸움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은 사실상 화폐 개혁이나 다름없어 어느 나라든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불거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미중 간 정치적 이유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 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 중앙정부가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화폐혁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화폐혁명은 우리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실물 화폐가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면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초래될 것입니다. 화폐혁명에 따른 기회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This is a surveillance tool, and it's disguised as a payment mechanism. As communist China is rolling out its new digital currency, It's going to allow the People's Bank of China to peer into everyone's purchasing history. the Chinese regime may strong-arm other nations into adopting the Chinese digital yuan, says Eric Bethel, a global finance professional who served as the U.S. representative to the World Bank. Imagine the digital Chinese currency being exported to authoritarian regimes around the world. Think Venezuela or Cuba or North Korea or Iran. He argues that the digital yuan could eventually threaten the U.S. dollar's role as the world reserve currency with devastating consequences.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디지털 기술을 즉 디지털의 시대의 시대 정신은 민주주의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권한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 기술, 즉 이게 디지털 시대의 하나의 이제 우리가 시대 정신인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중국이 이 블록체인, 즉 디지털 기술을 도입을 해서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지금 발행을 하고 있고 중국의 그 시진핑이 갖고 있는 꿈은 그 지금 이제 뭐 오래전부터 1대1로 저기 이제 중국의 어떤 중화의 어떤 큰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디지털 위안화 플랫폼을 갖고 디지털 화폐 플랫폼을 다른 나라에서도 쓰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그 플랫폼 중심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달러를 통해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했듯이 디지털 위안화를 갖고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바로 그렇습니다. 시진핑의 어마어마한 전략이 네, 이미 그건 공개 그런 뭐 공개적으로 그걸 천명을 했죠. 네. 물론 기축통화에 대한 도전을 한다는 얘기는 자꾸 하지 않지만 네. 자 아까 우리가 어느새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어느새 근데 네.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기술이 어떤 그 스며드는 것들은 눈에 보지 깜짝 놀라게 금방 또 퍼지게 돼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서 중국이 이제 디지털 위안화를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뭐 마케팅 전략이 있긴 했는데 최근에 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이제 뭐 그게 잘 안 됐죠. 안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나온 얘기 그다음에 뭐 쭉 지금까지 한 1, 2년 동안 계속 나온 얘기 특히 작년에 많이 나온 얘기가 이 디지털 위안화에 의한 그 뭐라 기축통화 그 전쟁 싸움을 벌일 것이다. 물론 이제 그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런 또 고민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어쨌든 옛날에 소련이 이제 붕괴되는 것과 또 일본이 또 한 방에 가버린 그 배경에는 그 달러화의 공격이 있었거든요. 전쟁을 한 게 아니라 그 달러화로 이제 공격을 해서 상대방의 경제 체제를 무너뜨리버리는 그런 것들인 거고. 우리도 뭐 1997년 말에 IMF라는 게 결국 뭐 몇 푼 안 되는 달러가 공격을 해서 그 뱅크런이 일어난 거죠. 뱅크런. 그 은행에 돈이 떨어지니까 다 은행이 부도나니까 이제 망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중국의 고민은 그걸 겁니다. 만약에 달러가 자기들 경제 체제를 시스템을 공격했을 때 만약에 이제 뱅크런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건 이제 통치 권력으로서는 고민인 거죠. 네. 아마 그게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게 된 어쨌든 간에 공산당의 네. 뭐 통치 권력이 하나의 또뭐 전략, 통치 전략일 거고 일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이제 중앙 정부가 모든 인민들의 그런 어떤 구매 행태, 그러니까 이런 뭔가를 다 사는 게 모든 히스토리를 다 추적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돈이 움직이는 걸 다 100%다 꼬리표로 붙여서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14억 명 이상의 그 인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죠. 그러니까 법보다 총구보다 훨씬 더 위에, 아까 말씀드린 화폐라고 하는 것은 최고 위에 있는 권력이거든요. 이걸 다 이제 실시간으로 다 통제할 수 있는 거죠. 디지털 위안화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위안화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어쨌거나 그 현재 중국의 목표는 그 디지털 위안화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플랫폼을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 뭐 그런 지금 전략입니다.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거죠. 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들으면서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어떤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될 겁니다. 예, 다음은 이제 올해 그 대학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가 학교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네네. 뭐 줌 교육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저는 이제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하는 네네 있죠. 네. 몇년 그런 전에 생겼죠. 어떤, 캠퍼스도 없고 뭐 실체도 없는 그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서의 새로운 어떤 미래 각광하는 대학의 어떤 형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이 주는 혁명 중에 미디어 혁명과 교육 혁명, 과연 이런 혁명의 모습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김 회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우리가 정보 지식의 전달 도구가 바뀜으로써 또 그걸 갖는 순간, 그러니까 이 문명의 변화는 엄청 빠른 속도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보고 듣게 됨으로써 그것이 이제 창의적인 힘이 되고, 그것을 발현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제품을 내놓고 새로운 서비스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일본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아까 통신혁명이라는 게 사실 이게 미디어인 거죠. 우리가 이사장님이나 우리가 예전에 대학을 다닐 때 그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라는 게 매우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사발통문으로 해갖고 이제 돌리고 했었는데,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 지식에 대한 그 무한한 그런 어떤 딜리버리 도구가 됐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실시간 방송할 수 있고, 누구든지 최소한 수십 명에서 수만 명 리얼 타임으로 내가 어떤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내보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 정보 지식을 갖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것들을 듣게 됨으로써 창의적인 그런 에너지가 쌓입니다. 그 창의적인 에너지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또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라는 게 바로 거죠. 그 교육의 어떤 간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만의 관점을 갖게 하는 거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우리 교육이라는 게 많이 좀 변화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보의 전달 도구, 즉 어떤 정보와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들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기술과 제품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코로나가 왔습니다. 팬데믹이. 그렇지 한 2년 됐습니다만, 그 2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까 이제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은 학교를 안 가도 돼. 근데 학교를 안 가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 문제가 없어요. 그 사이에 훨씬 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뭐 강단에 있던 분들은 조금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아마 밀도 있는 그런 그 배우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사실 이게 자료라는 게 훨씬 더 지금 이렇게 보면 온라인에 찾으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자, 근데 어쨌든 이 미디어 혁명은 우리가 말하는 이 정보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가 이게 혁명적으로 바뀜으로써 반드시 교육 혁명을 유발하거나 교육 혁명을 추동하게 돼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똑같아요. 자동차나 적기법이 있듯이 네. 이 교육도 변화시키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권이 있는 거죠. 뭐 마치 이제 우리가 우버가 들어왔을 때 뭐 택시 운전사들이 막 반대를 하고 타다, 네, 뭐, 타다를 갖다가 저기서 뭐 디지털 헬스케어 막 헬스케어 쪽 얘기를 하면 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하듯이 이 교육해본도 이미 뭐 충분히 가능하죠. 아까 미네르바 물론 미네르바 대학은 상당히 스폰서들도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도 사실 그런 걸 꿈을 꾸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교육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예.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법과 규정을 다루는 정치인들이나 교육 행정가들이 그것이 뭐 아까 이제 뭐 기술은 어렵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 관점이 바뀌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예.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네. 근거가 있고 네. 뭐 이미 그런 기반들이 만들어졌는데 네. 그런 것들 안 하고 있을 뿐이다. 네. 실행을.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차기의 그 재임하는 그 대통령이 5년 동안 네. 저는 뭐 이 부분은 완전히 정말 혁명적으로 네. 교육 부분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뭐 백년지대계라 하듯이 곧 미래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뭐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아파트를 하나 뭐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태어난 애들부터 지금 미성년자들이 네. 그 아이들이 어떤 학습을 하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지배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강한 그런 DNA가 있다는 거죠. 그 어쨌든 이 민주주의의 그런 어떤 모든 단계들을 다 밟아왔고 근현대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모든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민주주의를 시스템 구축해온 네. 그 배경에는 저는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기술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이것을 잘 적용하고 네.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에 그런 어떤 정보와 지식들을 잘 전달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미디어 혁명이 네. 이미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빨리 진행되고 있죠. 네. 이 미디어 혁명을 통해서 그런 교육 혁명도 네. 지금 빨리 우리가 좀 앞서서 네. 좀 뭐랄까 좀 주도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노동혁명과 이데올리 혁명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요거는 자료 영상을 한번 네, 좀 보시고 보시죠. 예, 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 시대의 또 하나 큰 변화는 가정, 학교, 회사, 국가 등 커뮤니티의 역할 변화일 것입니다. 이들 4개 전통적인 커뮤니티는 더 이상 개인들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인간들 스스로도 그러한 전통적인 커뮤니티에 시간을 소비하는 삶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이 일하는 것보다 직업의 형태나 종류에 관계없이 적절한 시간만 일하고 놀이와 쉼을 우선하며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또 전통적인 형태의 기업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며 이익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느슨한 결합이 지금의 기업을 대체할 것입니다. 샐러리를 지급하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대세이며 이제 그 대세는 단지 스타트 라인에 섰을 뿐입니다. 오래전에 미래학자들이 예측해 왔지만 프리랜서 개념의 일자리가 대부분 잡시장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형태가 출현하고 있습니다만 흔히 자영업자와는 다른 개념의 1인 기업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1인 기업의 특징은 사무실, 상점, 공장 없는 스탠바이 비용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1인 기업 시대에 맞게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인더스트리 4.0 시대에는 대부분의 일자리를 인공지능 로봇들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40-50년 전 농업이 기계화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도시로 모여들었습니다. 기계가 아주 쉽게 할 수 있었던 일을 인간들은 삶을 바쳐 노동을 한 셈인데요.
쉽게 말하면 인더스트리 4.0 시대는 농업의 기계화와 마찬가지로 제조, 유통, 물류 등 다른 분야도 기기가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인더스트리 4.0 시대는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 기반의 9 to 6 같은 일정 시간을 물리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노동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계가 수행 가능한 노동은 모두 기기가 대신할 것이며 인간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매우 세분화된 직업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시대는 노동의 종말을 고하고 인간들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시공간의 자유를 더 많이 누리게 될 인간들은 놀이와 쉼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How have you used technology lately? Trying to think outside the box and trying to think of ways to still get people all together even when we're so far away. 기업들이 팬데믹에 의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실시했지만 팬데믹 종료와 관계없이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 비접촉 노동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들은 헤드쿼터 유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인사관리 스트레스를 회피할 수 있으면 물론 디지털 기술로 구축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 목표만 부여하고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처럼 노동 유연성이 보장된 나라는 원격 재택근무가 대세가 될 것입니다.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또 화이트 칼라들을 중심으로 노동 계급이 재편될 것입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지식 노동을 대체할 디지털 봇, 단순 반복적이고 지루한 노동, 위험한 노동을 대신해 줄 로봇과 자율사물이 노동혁명을 주도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시대는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킬 것입니다. 로봇이나 자율사물이 노동을 대신해 줌으로써 인간들은 노동할 시간에 자신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삶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Technology has no conscience, but people do, and we do. And as an industry, we must exercise our conscience. That is our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the technology that we create serves the world. 근대 이후 고착화된 캐피탈리즘과 코뮤니즘은 점점 더 약화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쉐어리즘, 즉 공유주의가 강화될 것입니다. 인간들은 교육, 미디어, 노동혁명에 의해 20세기 이전의 관습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화가 강해지는 반면 소유보다 공유를 추구하는 게 인간의 덕목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나눠야 할 책무가 주어지며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 자격이 있으며 스스로 자유로운 신분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다른 사람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 혁명, 공유주의인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는 노동에서 해방돼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는 공유주의를 실천하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노동혁명과 이데올로기 혁명에 대해서 이사님이 한번 요 내용들을 한번 자료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본 그 영상은 제가 이제 그 2017년에 만든 그 일자리 개념 혁명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제 하나 또 물어볼까요, 이사님한테? 우리 예전에 이 왕이나 영주들이 일을 했습니까? 일을 안 했죠. 네. 저는 이제 폼페이를 갔었어요. 네. 폼페이를 갔는데 폼페이 최후회나 네. 2000년 전에 이미 거기에 그 사람들이 주로 뭘 했냐면 폼페이 사람들이 일은 노예들이 하고 자기들은 맨날 하루 종일 먹고 놀았어요. 그래서 뭐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금투사 그 게임도 보고 도시가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2000년 전에. 그거 서기 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역사가 얘기합니다만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일을 하지 않았죠. 물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통치하는 게 일이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새끼도 없었죠. 그 다음 뭐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이렇게 했죠. 그 밥 새끼도 이거 뭐 제 견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일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차를 가면 휘발유를 계속 넣어줘야 되시. 이제 그때는 뭐 아침을 먹이고 이제 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힘 떨어지면 이제 점심을 먹이는 거예요. 또 일 시키고 이제 해가 떨어지면 이제 밥을 먹여갖고 이제 잠자고 나오면 이제 이렇게 새끼를 먹이게 되는 거죠. 또 뭐 중간중간에 또 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육체가 노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일자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가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아파트에 뭐 월세를 낸다든지 또 내가 뭐 이자를 낸다든지 이런 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뭘 데려와서 일을 시켰습니까? 노예를 데려왔잖아요. 자기들이 안 해요. 노예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뭘 주장하고 싶으냐면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꾸 일자리를 가져야 된다고 주입을 시켜놨어요. 교육이. 일을 하려면 경제적인 게 해결이 아니 그것도 지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육이. 근데 지배 계급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태어나서 일하라고 안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건 잘못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을 수 있지만 이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구한테 시켜야 되냐? 로봇한테 시켜야 되고. 제가 처음에 오늘 강연할 때 얘기했습니다만 Autonomous Things라고 씁니다. AT. 자율 사물들이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자율주행차를 뭐라고 했어요? 로봇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머리 아픈데 허리도 아프잖아요. 막 운전 오래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사람은 다른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은 또 그래요. 야, 그럼 어떤 일을 하란 말이냐?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될 거냐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 그 노예를 부린 사람들이 그 일자리가 있어서 뭐 먹고 살았습니까? 노예들이 일을 하고 거기에 의한 생산물을 내가 먹은 거죠. 이건 뭐냐? 세금만 잘 걷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저는 뭐 한국에 지금 얘기하는 기본소득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일자리 얘기하는데 이 디지털 시대의 혁명에 총하는 아까 제가 민주주의의 그 또 시스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동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그럼으로써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죠. 훨씬 더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에 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말 자기를 우리가 자아 성취를 하고 자아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왜 스마트 피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는 거죠. 계속 거기 과거의 어떤 우리 갖고 있는 프레임에 갇혀서 내가 반드시 노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데올로기 혁명을 얘기했는데요. 뭐 거기서 이제 뭐 제가 아까 영상에서 본 대로 저는 공유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쨌든 뭐 캐피탈리즘이나 커뮤니즘에 대한 그걸 얘기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건 진짜 끝났다 시대가. 이제 모든 것들을 나눠 갖는 그게 이제 지금 뭐 암호폐기에서는 분사나 뭐 분권화 이런 얘기인데요.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다.
왜 이제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90년,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 제레미 랩킨이 쓴 거 보면 이제 노동의 종말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일자리 개념들이 바뀐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극단적인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만든 로봇과 우리 애가 일자리 경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얘기들이 있고 그 요새는 어떤 절박하게 얘기하고 있죠.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과연 이제 이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려면 전체의 산업 구조도 개편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들이 바뀌어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그 이제 예전에 이제 노동혁명을 했던 거는 이제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 기계나 기술이 들어와서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대신해 주는 걸 통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안전에 대한 욕구들을 해결해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새로운 어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졌다고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떤 디지털 시대가 가져오는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거다. 그래서 글로 시프트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어떤 그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그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맞습니다. 바뀌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도 이제 확실한 그런 입장은 아닌데 조금 더 한번 그 추이를 보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정리해 보면 크게 이제 이동혁명과 공간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폐혁명과 거래혁명, 그리고 미디어혁명과 교육혁명, 그리고 노동혁명과 이데올로기혁명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어떤 이런 발전의 속도가 과연 얼마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는 뭐 예전에 반도체가 바뀔 때 뭐 황해 법칙해서 3년에 뭐 2배씩 바뀔 거다 그러는데 이거는 지금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바뀌는 과정에 과연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어떠한 개념을 갖고 이걸 바라봐야 되는가,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그 기회의 요인들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사장님이 아마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포럼, 뭐 이런 것들 이제 어떤 사회의 어떤 공공성이 있는 그런 단체들, 물론 이제 교육기관도 포함해서 모든 그 기관들이 다 저는 좀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뭐 말싸움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그다음 지금도 이제 차기 대선에 지금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매일 제가 뭐 뉴스를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도무지 생산적이지 않다. 도무지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시대가 가장 급변하는 이 시점에 지도자가 될 분들의 던지는 키워드, 그 사람들이 또 하겠다는 정책, 아젠다들을 보면 여전히 철기 시대에 머물러 있다. 이제는 과거에 5년을 했던 대통령들하고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술의 변화 속도라는 게 아니라 기술에 의해서 바뀌어가는 사람들의 생각, 인류 문명의 속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지금 뭐 중세 암흑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발전되어 온 그런 어떤 사상, 그다음 그에 의한 뭐 산업혁명, 지금까지 어떤 그런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게 되기까지 했던 디지털 시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의 5년은 정말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강점, 이 DNA를 정말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다. 그런 의미에서
학부모들이나 그다음에 교육자들이나 그다음에 행정가들이나 정치가들이 정말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 시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CS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자꾸 시대 정신을 얘기를 하고 처음부터 또 마지막 또 마무리도 이런 얘기를 하면 현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 현상이나 단편적인 그런 얘기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만 바라보면 우리나라 수준이 낮은 거다. 대한민국 수준을 높이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찐 선진국이 되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흐름들을 봐내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정말 앞서서 갈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뭐 아까 이제 뭐 지금 이사장님이 노동혁명이나 이데올로기 혁명에 대해 상당히 그 뭐랄까 좀 그러니까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에서 지금 쓰여 있는 블록체인 기술로 얼마든지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거예요. 모든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참여해서 다 의사를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도입하지 않는 거죠. 왜냐? 저는 진짜 민주주의를 정말 부르짖는 그런 지도자라면 자, 우리 이 기술로 대한민국이 인류의 최초로 직접 민주주의를 한번 실현해보자 라고 저는 그 공약을 내걸 거예요. 그 옛말에 그 우리가 무슨 기미가 보인다, 무슨 조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미나 조짐은 우리 너무 작게 미세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건데 이미 다가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어떤 아젠다들을 지금 저희는 듣고 있는데 단지 그거를 체감을 못할 뿐이고 느끼지 못할 뿐인데 이미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것도 있고 준비를 안 하면 큰일 날 일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1월 달에 있었던 CES의 흐름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봤지만 이거는 이미 엄청난 디지털 문명 시대의 변화를 갖고 오는 거고 이 변화를 잘 순응하고 미리 대처해 나갈 때 우리의 새로운 미래가 열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기간 그 아주 훌륭한 영상과 새로운 아젠다를 이끌으신 오늘 김 기대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